어머니 자리 없어요. 오늘은 그냥 돌아가 주세요. 그 한마디에 반짝이던 호텔 로비가 갑자기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손주 첫돌이라 금반지랑 축의금 봉투를 꼭 쥐고 왔는데 나는 연회장 문 앞에서 대기가 됐다. 직원은 가족 확인이 필요하다만 반복했고 며느리는 내 눈을 피한 채 말만 바꿔댔다. 바쁘다, 정신없다, 촬영 중이다. 그 말들 끝에 결국 나온 진짜 속마음. 어머니는 오늘은 좀 빠지시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제야 알았다. 실수가 아니라 의도였다는 걸. 나는 봉투를 가방 깊숙이 넣었다. 오늘은 울지 않는다. 대신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남길지 이제부터는 내가 정한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까지 마음으로 찾아가 감사 인사 전하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봄 기운이 감도는 3월의 어느 오후, 영자는 손주의 돌잔치를 한 달 앞두고 시장에 나가 금반지를 맞추었다. 작은 손가락에 맞춰 제작하는 반지는 2주가 걸린다 했고 금 시세가 오르기 전에 미리 주문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었다. 시골집 근처 금은방 주인은 영자의 얼굴을 보자마자 손주 돌 준비하시나 보네요 하며 웃었다. 영자도 덩달아 웃으며 그러게 벌써 1년이야 했지만 사실 마음 한편에는 묘한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 아들 민석이가 지난달부터 전화를 받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 예전 같으면 일주일에 2~3번은 엄마 별일 없어? 하며 안부를 물었는데 요즘은 영자가 먼저 전화해도 엄마 지금 회의 중이야. 나중에 걸게 하고 끊는 일이 잦았다. 그렇게 끊고 나서 다시 전화가 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영자는 아들이 바쁜 거겠지 하고 넘겼다. 회사 일이 많은 시기일 수도 있고 손주 돌잔치 준비로 정신없을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달랬다. 며느리 해나는 더했다. 평소에도 말수가 적은 편이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영자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 읽음 표시만 뜨고 답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준호는 잘 크고 있지? 감기 조심해라. 반찬 필요하면 말해 같은 소소한 메시지들이었다. 해나는 이틀쯤 지나서 네, 감사합니다. 같은 짧은 답만 보냈다. 이모티콘 하나 없이 건조한 문장이었다. 영자는 며느리의 그런 태도가 낯설지는 않았다. 결혼 초부터 해나는 예의는 차렸지만 친밀감을 주지는 않는 스타일이었다. 영자는 며느리에게 무리하게 다가가지 않으려 애썼다. 요즘 젊은 세대는 시댁과의 거리두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말을 어디선가 들었고 그게 현명한 거리라고 믿으려 했다. 하지만 손주 돌잔치를 앞두고도 이렇게 연락이 뜸하니 영자는 점점 초대받지 못하는 사람 같은 기분이 들었다. 돌잔치 날짜는 대략 3월 말쯤이라는 이야기만 들었다. 정확한 날짜와 장소는 아직 확정 중이라는 말을 한 달 전쯤 아들에게서 들었다. 엄마, 호텔 예약이 생각보다 복잡해. 주말이랑 시간대 맞추려니까 자리가 없대. 조금만 기다려봐. 민석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고 영자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그런데 3주가 지나도록 확정 연락이 없었다. 영자는 조바심이 났지만 먼저 묻기가 망설여졌다. 괜히 재촉하는 것처럼 보이면 며느리 눈치가 보였고 아들에게 부담 주는 것 같아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너무 신경 쓰는 시어머니로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영자는 참았다. 집안을 쓸고 닦으며 곧 연락 오겠지 하고 혼잣말을 되뇌었다. 하지만 마음속 불안은 자꾸만 부풀어 올랐다. 돌잔치를 한 달도 안 남긴 시점에서 날짜와 장소를 모른다는 게 정상인가? 영자는 친구들과 통화할 때도 이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다.
우리 손주 돌잔치 준비 중인데 호텔로 한대하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싶었지만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창피했다. 친구들은 각자 손주 돌잔치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날짜, 장소, 드레스 코드까지 세세하게 알고 준비하는 모습이었다. 영자만 유일하게 우리는 아직 확정 안 났어 하며 얼버무렸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민석에게서 카카오톡이 왔다. 사진 한 장이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달린 호텔 로비 사진이었고 그 아래 짧은 메시지가 붙어 있었다. 엄마, 이번엔 호텔 돌잔치로 정했어. 여기 괜찮지? 영자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았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분명 서울 시내 유명 호텔 중 한 곳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영자는 기뻤다. 손주를 위해 이렇게 좋은 곳을 잡았다니.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었다. 날짜는? 시간은? 몇 층 연회장인지, 몇 명이 오는지, 드레스 코드는 있는지. 그 어떤 정보도 없었다. 영자는 재빨리 답장을 쳤다. 그래, 좋다. 그런데 날짜는 언제로 잡았니? 시간이랑 장소 주소 좀 보내줘. 몇 분 후 민석의 답이 왔다. 엄마, 그게 호텔 예약이 좀 꼬여서 시간이랑 홀 확정이 아직이야. 주말 타임은 다 차서 평일로 옮길 수도 있대. 조금만 더 기다려봐. 영자는 한숨을 쉬었다. 또 기다리라는 말이었다. 하지만 아들의 말투에서 피곤함과 조급함이 느껴졌고 영자는 더 이상 다그치지 않기로 했다. 그래, 알았다. 힘들겠다. 천천히 해하고 답을 보냈다. 민석은 읽은 표시만 남기고 답하지 않았다. 그날 밤 영자는 잠을 설쳤다. 호텔 예약이 꼬였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정말 예약 문제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영자는 자신의 의심을 떨쳐내려 애썼다. 아들이 거짓말할 리 없어. 정말 바쁜 거야. 하지만 가슴 한편에 돌멩이 하나가 놓인 것처럼 무거웠다. 며칠 후 영자는 해나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아들은 계속 바쁘다고 하니 며느리에게 직접 물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았다. 전화벨이 몇 번 울렸고 해나가 받았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어딘가 경계하는 느낌이 들었다. 아, 해나야. 돌잔치 날짜 확정됐니? 민석이가 호텔 예약이 꼬였다고 하던데. 해나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대답했다. 아, 네. 아직 최종 확정은 안 났어요. 호텔 쪽이랑 조율 중이에요. 확정되면 제가 따로 알려드릴게요. 그래. 그럼 대충 언제쯤 확정될 것 같아? 글쎄요. 이번 주 안에는 나올 것 같긴 한데 확실하지는 않아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챙길게요. 해나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영자는 묘한 이질감을 느꼈다. 제가 챙길게요라는 말은 안심시키려는 것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어머니는 신경 쓰지 마세요라는 뜻처럼도 들렸다. 영자는 그래, 고맙다 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마음이 개운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영자는 돌잔치에 대한 정보가 모두 해나를 통해서만 나온다는 걸 깨달았다. 아들에게 물어도 해나한테 들었지? 하고 되묻거나 해나가 알아서 할 거야 하며 며느리에게 넘겼다. 연락 창구가 며느리로 완전히 넘어간 셈이었다. 영자는 점점 돌잔치의 바깥 사람이 되어가는 기분이었다. 영자는 그래도 할머니로서 도리를 다하고 싶었다. 금반지가 완성되자마자 찾아왔고 손주에게 입힐 아기 보자기도 새로 장만했다. 명주로 만든 고급 보자기였다. 전통 문양이 수놓아진 아름다운 보자기를 보며 영자는 손주의 돌잔치 날을 상상했다. 작은 준호가 이 보자기에 쌓여 할머니 품에 안기는 모습을. 영자는 사진을 찍어 해나에게 보냈다.
준호 보자기 샀다. 금반지도 맞췄어. 돌날 입히고 사진 찍으면 예쁠 거야. 한참 후에 해나의 답이 왔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게 전부였다. 이모티콘 하나 없이, 감탄도 없이, 그저 형식적인 감사 인사뿐이었다. 영자는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예전 같으면 어머 예뻐요. 준호 좋아하겠어요. 그 같은 반응이라도 있었을 텐데. 요즘 해나는 최소한의 예의만 지킬 뿐 그 이상의 감정은 전혀 드러내지 않았다. 영자는 보자기와 금반지를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다. 돌잔치날 직접 전해주겠다고 마음먹었다. 하지만 그날이 언제인지 어디에서 열리는지조차 아직 확실히 모른다는 사실이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었다. 돌잔치를 이틀 앞둔 시점에서야 영자는 해나에게 날짜와 장소를 전해들었다. 간단한 카카오톡 메시지였다. 어머니, 돌잔치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예요. 장소는 메이슨 호텔 그랜드 볼룸이에요. 영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드디어 확정이 났구나. 그런데 이틀 전에야 알려준다는 게 이상했다. 보통 한 달 전에는 청첩장을 돌리거나 최소한 2주 전에는 가족들에게 날짜를 확정해서 알리는 게 일반적이지 않은가. 영자는 혹시 자신만 늦게 들은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지만 곧 그 생각을 떨쳐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정말 바빴을 것이다. 영자는 돌잔치 전날 아들 집에 들러 준호를 보고 싶었다. 혹시 도와줄 일이 있을까 싶어서이기도 했다. 영자는 해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해나야, 내일 돌잔치 전에 잠깐 들를까? 준호도 보고. 해나의 답은 즉각적이었다. 아, 어머니. 오늘은 좀 곤란해요. 리허설이랑 미용실 예약도 있고 촬영 준비 때문에 정신없어요. 내일 행사장에서 뵈어요. 영자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리허설, 미용실, 촬영 준비, 그게 전날까지 할 일인가? 하지만 영자는 그래, 알았어. 그럼 내일 보자 하고 전화를 끊었다. 며느리의 목소리에서 거부의 의도가 분명히 느껴졌지만 영자는 억지로 그걸 무시했다. 정말 바쁜 거겠지. 정말 준비할 게 많겠지. 그날 저녁 영자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서가 내일 확정 맞지? 오후 2시? 민석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다. 응, 엄마. 해나한테 들었지? 내일 와. 그래, 알았다. 힘들겠다. 푹 쉬어라. 응, 끊을게. 짧은 통화였다. 민석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고 영자도 더 물어볼 용기가 없었다. 아들의 목소리에서 무언가 숨기는 듯한 어색함이 느껴졌지만 영자는 그게 피곤함 때문이라고 믿기로 했다. 돌잔치 당일 아침 영자는 일찍 일어나 옷을 골랐다. 단정한 베이지색 정장에 얇은 코트를 걸쳤다. 거울 앞에서 몇 번이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손주의 돌잔치 할머니로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야 했다. 금반지와 축의금 봉투를 가방에 넣었다. 봉투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금액이 들어 있었다. 도리는 하자. 영자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집을 나서기 전 영자는 한 가지 찝찝함이 들었다. 해나가 보낸 메시지에는 호텔 이름과 연회장 이름만 있을 뿐 초대권이나 입장 안내 같은 건 없었다. 요즘은 모바일 초대장을 많이 쓴다던데 영자에게는 아무것도 오지 않았다. 혹시 메시지를 놓친 건 아닐까? 영자는 카카오톡을 다시 확인했지만 해나가 보낸 메시지는 그 짧은 2줄 뿐이었다. 불안이 커졌다. 영자는 호텔에 직접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메이슨 호텔이죠? 오늘 오후 2시에 돌잔치 예약 확인 좀 하려고요. 이름은 김민석 호텔 직원은 잠시 검색하더니
대답했다. 네, 그랜드 볼룸에 예약 확인됐습니다. 오후 2시 행사 맞으세요. 영자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시 입장할 때 뭐 필요한 거 있나요? 모바일 초대권이나 가족 확인 필요하시면 현장에서 안내해 드릴게요. 영자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다. 다들 바빠서 그랬겠지. 현장에서 확인하면 되겠지. 영자는 가방을 챙기고 집을 나섰다. 하지만 가슴속 불안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았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예감이 희미하게, 하지만 끈질기게 영자를 따라다녔다. 호텔에 도착한 영자는 회전문을 지나며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로비는 생각보다 훨씬 화려했다. 천장까지 이어진 대리석 기둥, 샹들리에에서 쏟아지는 은은한 조명, 은은하게 깔리는 클래식 음악. 이런 곳에서 손주의 돌잔치를 연다니 영자는 가슴 한편이 뿌듯하면서도 동시에 긴장됐다.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을 보며 영자는 자신의 옷매무새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베이지색 정장은 깔끔했고 코트도 잘 어울렸다. 가방 안에는 금반지가 든 작은 상자와 두툼한 축의금 봉투가 들어 있었다. 도리는 하자. 영자는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되뇌며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다. 로비 한편에 안내 데스크가 보였다. 연회장 안내라는 표지판 아래 젊은 여직원이 서 있었다. 영자는 그쪽으로 다가가 물었다. 저기요, 그랜드 볼룸이 어디죠? 직원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고객님. 3층입니다. 혹시 모바일 초대권 있으시면 보여주세요. 영자는 순간 당황했다. 모바일 초대권? 그런 게 있다는 건 알았지만 자신에게는 온 적이 없었다. 아, 그게 저는 안 받았는데요. 저 아이 할머니예요. 영자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지만 목소리에 떨림이 섞였다. 직원은 잠시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아, 그러시군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직원은 태블릿을 꺼내 무언가를 확인했다. 몇 초가 지나고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희 호텔에서는 보안상 가족 대표가 등록하신 인원만 입장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행사 주최자분께 연락 가능하신가요? 영자는 가슴이 철렁했다. 등록된 인원? 자신은 등록되지 않았다는 말인가? 아, 그럼 제가 며느리한테 전화할게요. 영자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핸드폰을 꺼냈다. 며느리 해나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해나는 받지 않았다. 영자는 다시 한 번 걸었다. 이번에도 신호음만 길게 이어지다가 자동으로 끊겼다. 영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해나는 지금 전화를 보고도 받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영자는 이를 악물고 아들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두 번 만에 연결됐다. 여보세요? 민석의 목소리는 급했다.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석아, 나 엄마야. 지금 호텔 로비인데 입장이 안 된대. 등록이 안 돼 있다는데? 영자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약간 높아졌다. 민석은 잠시 침묵하더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지금 정신없어. 나중에 얘기해. 그리고 전화가 끊겼다. 영자는 멍하니 핸드폰 화면을 바라봤다. 나중에? 지금 입장도 못하고 있는데 나중에라니? 영자는 다시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신호음조차 울리지 않았다. 통화 거절이었다. 아들이 어머니의 전화를 거절한 것이다. 영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주변의 소음이 멀게 느껴졌다. 로비를 오가는 사람들, 웃으며 대화하는 목소리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모든 게 느리게 움직이는 것 같았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고객님, 연락이 안 되시나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지금 바쁜가 봐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럼 제가 행사 담당 매니저님께 내 선으로 확인해 볼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직원은 데스크 옆 전화기를 들고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다. 영자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직원의 표정이 점점 난처해지는 게 보였다. 네네, 알겠습니다. 직원이 전화를 끊고 영자에게로 돌아왔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지금은 행사 진행 중이라 확인이 어렵다고 하시네요. 잠시 대기 공간에서 기다려 주시면 행사 관계자분이 나오실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 단단한 벽에 부딪힌 느낌을 받았다. 지금은 어렵다? 행사 관계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이건 명백히 누군가의 지시였다. 가족 쪽에서 지금은 들어오지 말라고 한 것이다. 영자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고개를 숙였다. 직원이 안내한 대기 공간은 복도 한쪽에 마련된 소파 공간이었다. 영자는 그곳에 조용히 앉았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두 손을 모아 쥐었다. 가방 안에는 손주에게 줄 금반지와 축의금이 들어 있었다. 영자는 그 무게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다. 준비한 선물들, 정성스럽게 챙긴 마음들이 모두 무용지물이 된 것 같았다. 복도 건너편에서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이 보였다. 모두 환한 표정으로 웃으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다. 영자는 그들을 바라보며 혹시 아는 얼굴이 있나 살폈다. 그때 중년 여성 몇 명이 지나갔다. 옷차림으로 보아 사돈 쪽 손님들 같았다. 그들은 핸드폰을 꺼내 직원에게 QR코드를 보여주었고 직원은 확인 후 바로 입장을 허가했다. 여성들은 웃으며 포토존 쪽으로 걸어갔다. 영자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저들은 초대권을 받았다. 저들은 등록되어 있다. 하지만 나는 아니다. 영자는 가슴속에서 무언가 차갑게 가라앉는 느낌을 받았다. 이건 실수가 아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나를 명단에서 뺀 것이다. 영자는 손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다. 그저 분노와 수치심이 뒤섞인 감정만이 밀려왔다. 왜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거지? 나는 손주의 할머니인데. 나는 이 아이의 돌잔치를 위해 금반지를 맞추고 보자기를 준비하고 축의금을 챙겨왔는데. 시간이 흘렀다. 영자는 시계를 보았다. 이미 행사 시작 시간인 오후 2시가 지났다. 아마 지금쯤 돌잡이가 시작됐을 것이다. 손주 준호가 돌상 앞에 앉아 물건을 잡는 모습, 가족들이 박수치며 웃는 모습. 영자는 그 장면을 상상하며 눈을 감았다. 그 안에 자신은 없었다. 자신은 복도 소파에 앉아 초라하게 대기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때 안내 데스크 직원이 다시 영자에게 다가왔다.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혹시 다른 가족분 연락처 있으시면 다시 한번 연락해 보시겠어요? 직원의 표정은 진심으로 미안해 보였다. 영자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제가 조금 더 기다려 볼게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돌아갔다. 영자는 다시 핸드폰을 꺼냈다. 해나에게 한 번 더 전화를 걸어볼까? 아니면 민석에게 문자라도 보낼까? 하지만 영자는 그러지 않았다. 이미 답은 나와 있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나를 피하고 있다. 복도 끝에서 또 다른 손님들이 내려왔다. 이번에는 나이 지긋한 남성 2명이었다. 정장 차림의 그들은 직원에게 QR코드를 보여주고 바로 입장했다. 영자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저들도 초대를 받았다.
저들도 손주의 돌잔치에 당당히 입장한다. 하지만 나는 왜 여기 앉아 있어야 하는가? 그때 안내 데스크에서 다른 직원이 태블릿을 보며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다. 영자는 그쪽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직원들끼리 뭔가 얘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다. 그중 한 명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다. 이상하네, 원래 조부모님 두 분 다 등록돼 있었는데. 그 말은 작은 목소리였지만 영자의 귀에 또렷하게 들렸다. 영자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원래 등록되어 있었다? 그럼 누가 지운 거지? 직원은 곧 잠시만요 하고 다시 태블릿을 만지작거렸다. 영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쪽으로 다가가고 싶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저 소파에 앉아 두 손을 꽉 쥔 채 그 광경을 바라볼 뿐이었다. 직원은 다시 전화기를 들고 누군가와 통화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더 낮았고 영자는 내용을 알아들을 수 없었다. 하지만 직원의 표정에서 난처함이 역력히 드러났다. 전화를 끄는 직원이 영자에게로 왔다.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확인해 보니 명단에 조부모님 성함이 일부 누락된 것 같습니다. 행사 측에 다시 확인 요청을 드렸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겠어요? 영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누락이 아니다. 이건 의도적인 삭제다. 누군가 내 이름을 명단에서 지운 것이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며느리 해나일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아들 민석도 공모했을 수도 있다. 영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기다릴게요. 하지만 영자의 목소리는 이미 감정을 잃은 것처럼 평평했다. 직원은 미안한 표정으로 돌아갔고 영자는 다시 소파에 깊숙이 앉았다. 이제 더 이상 불안이나 초조함이 아니었다. 확신이었다. 이건 예약 문제가 아니다. 이건 호텔의 실수가 아니다. 이건 사람이 나를 막고 있는 것이다. 내 아들과 며느리가 나를 이 자리에서 배제한 것이다. 영자는 가방 안의 금반지 상자를 만졌다. 작고 단단한 상자가 손끝에 느껴졌다. 이 안에는 손주를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한 금반지가 들어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반지를 전할 방법이 없다. 영자는 축의금 봉투도 만져보았다. 두툼한 봉투 안에는 할머니로서의 마음이 담겨 있다. 하지만 그 마음도 지금은 무용지물이다.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계속 보였다. 모두 환한 얼굴로 3층으로 올라갔다. 아이를 아는 젊은 부부, 선물 상자를 든 친구들, 카메라를 든 사진사. 모두가 손주 준호의 돌잔치를 축하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다. 하지만 정작 할머니인 나는 여기 복도 소파에 앉아 있다. 영자는 그 아이러니가 너무나 참담했다. 시간이 더 흘렀다. 영자는 시계를 다시 보았다. 이미 30분이 지났다. 행사는 지금쯤 한창일 것이다. 케이크 커팅, 가족사진 촬영, 답례품 증정. 모든 순서가 영자 없이 진행되고 있다. 영자는 눈을 감았다. 눈꺼풀 뒤로 어두운 공간만이 펼쳐졌다. 그 안에서 영자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왜 이렇게 대접받는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며느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한 적이 있나? 아들에게 부담을 준 적이 있나? 영자는 그 어떤 답도 찾을 수 없었다. 자신은 최대한 조심했다. 며느리에게 거리를 두었고 아들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 애썼다. 손주를 보고 싶어도 참았고 돌잔치 준비에 끼고 싶어도 눈치를 봤다. 하지만 결과는 이것이다. 복도 소파에 앉아 입장조차 못하고 있는 초라한 할머니. 영자는 가방을 꽉 껴안았다. 이 안에 든 금반지와 축의금이 갑자기 너무나 무겁게 느껴졌다. 이건 선물이 아니라 짐이었다. 전할 곳 없는 마음의 짐.
영자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조용히 결심했다. 나는 더 이상 이렇게 대접받지 않을 것이다. 이 치욕을 잊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이들에게 그 대가를 묻겠다.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참아야 한다. 하지만 이 순간을 나는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복도 건너편에서 또 다른 손님들이 웃으며 지나갔다. 영자는 그들을 바라보지 않았다. 그저 무릎 위에 올려놓은 가방만을 응시했다. 그 안에 든 금반지, 축의금, 그리고 산산조각난 할머니로서의 자존심. 영자는 그 모든 것을 꽉 껴안은 채 복도 소파에 홀로 앉아 있었다. 영자가 소파에 앉은 지 40분쯤 지났을 때 복도 저편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나타났다. 며느리 해나였다. 영자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다. 드디어 해나가 자신을 데리러 온 것이다. 이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영자는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해나가 가까이 다가오자 영자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해나의 표정이 굳어 있었다. 환영하는 얼굴이 아니라 곤란해하는 얼굴이었다. 해나는 영자 앞에 서서 주변을 먼저 둘러보았다. 마치 누가 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그리고 나서야 영자를 보며 말했다. 어머니 오셨네요. 목소리는 차가웠다. 반가움도 미안함도 없는 평평한 목소리였다. 영자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응, 왔어. 한참 기다렸네. 입장이 안 돼서. 해나는 영자의 말을 듣고도 사과하지 않았다. 그저 입술을 꾹 다문 채 다시 한번 주변을 살폈다. 들키면 곤란한 사람을 만난 것처럼. 영자는 그 태도에서 확신을 얻었다. 이건 실수가 아니다. 해나는 지금 나를 들여보내고 싶지 않아 하고 있다. 영자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물었다. 이제 들어가도 되는 거지? 해나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다. 어머니, 지금 촬영 들어가서요. 어머님이 들어오시면 사진 동선이 망가져요. 영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사진 동선이 망가진다? 나는 사진 동선을 망가뜨리는 존재인가? 영자는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다. 그럼 나는 언제 들어가? 해나는 눈을 피하며 대답했다. 촬영 끝나고요. 그때 잠깐 인사라도 하시면 되잖아요. 잠깐 인사? 영자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아들었다. 행사 전체 시간 동안 나를 배제하겠다는 뜻이다. 돌잡이도 케이크 커팅도 가족 사진도 모든 순서에서 나를 빼겠다는 것이다. 영자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손이 떨렸지만 애써 참았다. 그럼 끝쪽이라도 앉겠다. 구석 자리에라도. 영자의 목소리는 간청하는 것처럼 들렸다. 해나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지금 자리 배치가 다 끝났어요. 중간에 들어오시면 다른 분들 불편하시고. 영자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올 뻔했다. 다른 분들 불편? 손주의 할머니가 들어오는 게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하다고? 영자는 목소리를 한층 낮추며 물었다. 해나야, 초대권은 왜 안 보냈니? 해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눈동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거짓말을 준비하는 사람의 표정이었다. 제가 정신이 없어서요. 초대장 보내는 거 깜빡했어요. 해나의 목소리는 어색했다. 영자는 그 거짓말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알 수 있었다. 정신이 없어서? 한 달 동안 단 한 번의 연락도, 단 하나의 정보도 주지 않은 게 정신이 없어서라고? 영자는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걸 느꼈다.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정신이 없는데 사돈 쪽은 다 들어가 있네? 영자의 말에 해나의 얼굴이 굳었다. 해나는 잠시 입을 다물고 있었다. 변명할 말을 찾는 것 같았다.
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자 해나는 결국 진실을 내뱉었다. 어머니는 오늘은 좀 빠지시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은 작은 목소리였지만 영자의 귀에는 천둥처럼 크게 울렸다. 빠지시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그럼 이건 실수가 아니라 의도였다는 말인가? 며느리가 의도적으로 나를 배제한 것인가? 영자는 해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해나는 자신이 한 말을 깨닫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아, 그게 아니라 제 말은 해나는 말을 흐렸지만 이미 늦었다. 영자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이건 고의였다. 며느리는 처음부터 나를 돌잔치에서 배제할 계획이었다. 초대권을 보내지 않은 것도, 명단에서 내 이름을 뺀 것도, 전화를 받지 않은 것도 모두 의도적이었다. 영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구나. 내가 나를 빼고 싶었던 거구나. 해나는 다급하게 말했다. 어머니, 오해세요. 그냥 손님이 너무 많아서 자리가 부족해서 자리가 부족하면 다른 사람을 빼야지. 왜 할머니를 빼니? 영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차가웠다. 해나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다. 영자는 복도 끝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연회장 입구가 보였다. 그곳에서 아들 민석이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정장 차림의 민석은 환하게 웃으며 손님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었다. 영자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아들은 어머니가 복도 소파에서 40분 넘게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저렇게 태연하게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다. 어머니의 전화를 거절하고 어머니를 외면한 채 영자는 아들이 이쪽을 보기를 기다렸다. 혹시 눈이라도 마주치면 아들이 뭔가 반응을 보이면 그럼 아직 희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민석은 끝까지 이쪽을 보지 않았다. 일부러 피하는 것처럼 보였다. 영자는 그제야 깨달았다. 아들도 공범이다. 아들도 이 배제 계획에 동의한 것이다. 며느리 혼자만의 결정이 아니라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내린 결정이었다. 영자는 해나를 다시 보았다. 해나는 불편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어머니, 그럼 행사 끝나고 나올 때 잠깐 보시면 안 될까요? 준호도 보시고. 영자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다. 쓴 웃음이었다. 행사 끝나고 잠깐 보라고? 모든 게 끝나고 손님들이 다 돌아가고 그때 할머니는 잠깐 손주 얼굴이나 보라고? 됐다. 영자는 짧게 대답했다. 해나는 잠시 멈칫했다. 예, 됐다고. 나는 안 들어간다. 해나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렴. 나는 여기서 기다리지 않겠다. 영자는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해나는 영자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영자는 한 걸음 물러났다. 손대지 마. 영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해나는 손을 거두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그렇게 삐치시면 삐친 게 아니야. 나는 그냥 내 자리가 어디인지 이제 알았을 뿐이야. 영자는 해나를 지나쳐 복도를 걸었다. 해나는 뒤에서 어머니 하고 불렀지만 영자는 돌아보지 않았다. 복도를 걸어나가면서 영자는 연회장 입구를 흘끗 보았다. 민석이 여전히 손님들과 이야기하고 있었다. 영자는 아들을 부르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이미 아들은 선택을 했다. 어머니보다 며느리를, 가족보다 체면을 선택한 것이다. 영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로비로 내려왔다. 로비는 여전히 화려했다.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클래식 음악. 하지만 이제 그 화려함이 영자에게는 차갑게만 느껴졌다. 영자는 로비 한쪽 소파에 앉았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안을 열어
금반지 상자를 꺼냈다. 작은 상자를 손에 쥐고 한참 바라보았다. 이 안에는 손주를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한 금반지가 들어있다. 하지만 이제 이 반지를 전할 일은 없을 것 같았다. 영자는 금반지 상자를 다시 가방에 넣었다. 축의금 봉투도 만졌다. 두툼한 봉투 안에는 할머니의 마음이 담겨 있다. 하지만 그 마음도 이제는 받아줄 사람이 없다. 영자는 가방을 닫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전달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이 금반지도 이 축의금도 모두 다시 집으로 가져갈 것이다. 나를 배제한 사람들에게 줄 선물은 없다. 영자는 로비에 앉아 시간을 보냈다. 행사가 끝나기를 기다렸다. 왜 기다리는지 스스로도 확실히 알 수 없었다. 아마도 마지막으로 손주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서였을까? 아니면 아들이 혹시라도 찾아 내려올까 하는 희망 때문이었을까? 영자는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다. 4시가 넘었다. 행사는 아마 거의 끝나가고 있을 것이다. 그때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사람들이 내려오기 시작했다. 돌잔치를 마치고 돌아가는 손님들이었다. 모두 환한 얼굴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준호 정말 귀엽더라. 돌잡이에서 마이크 잡던 거 봤어? 사진 정말 잘 나왔어. 영자는 그 대화들을 들으며 가만히 앉아 있었다. 손주의 돌잔치 모든 순간들이 자신 없이 진행됐다. 자신은 그 어떤 장면도 보지 못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내려왔다. 그 중에는 사돈 쪽 친척들도 있었다. 그들은 선물 가방을 들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로비를 가로질렀다. 영자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다. 저들은 손주의 돌잔치에 참석했다. 저들은 축하하고 사진 찍고 음식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친할머니인 나는 로비 소파에 혼자 앉아 있다. 영자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다. 일어서서 호텔 밖으로 나갔다. 회전문을 지나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영자는 그 바람을 맞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울기에는 너무 화가 났고 화를 내기에는 너무 서러웠다. 영자는 그저 멍하니 서서 거리를 바라보았다.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향했다. 택시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보며 영자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짚었다. 복도 소파에서의 40분, 며느리의 차가운 얼굴, 빠지시는 게 낫다는 그 말, 아들의 외면. 모든 것이 선명했다. 그리고 영자는 조용히 결심했다.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을 것이다. 나를 이렇게 대접한 사람들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들, 내 재산, 내 땅, 내 집, 그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해 볼 것이다. 택시가 시골집 앞에 도착했다. 영자는 차비를 내고 내렸다. 집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닫는 순간 영자는 비로소 긴장이 풀렸다.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지만 간신히 버텼다.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다. 가방을 옆에 내려놓고 금반지 상자와 축의금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전달하지 못한 선물들. 아니, 전달하지 않기로 한 선물들. 영자는 그것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시작이다. 나를 배제한 대가를 그들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 그들이 잃은 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곧 깨닫게 될 것이다. 영자는 천천히 일어나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땅 문서와 집 등기부등본이 들어 있었다. 영자는 그것들을 꺼내 탁자 위에 펼쳤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내가 규칙을 정한다. 밤이 깊어갔다. 영자는 탁자 앞에 앉아 서류들을 바라보았다. 핸드폰이 몇 번 울렸지만
확인하지 않았다. 아마 아들이나 며느리일 것이다. 하지만 영자는 받지 않았다. 이제 그들의 연락에 답할 이유가 없었다. 영자는 내일 해야 할 일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다. 법무사에게 연락하고 변호사 상담을 잡고 유언장 작성을 준비하고 해야 할 일이 많았다. 하지만 영자는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다. 이제 삶의 주도권을 되찾을 것이다. 그 누구도 나를 다시는 이렇게 대접하지 못할 것이다. 영자는 불을 끄고 침실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오늘 하루가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호텔 로비, 복도 소파, 며느리의 차가운 얼굴, 아들의 외면. 그리고 영자는 마지막으로 혼잣말을 했다. 너희가 나를 지운 그 순간 나도 너희를 지우기 시작했다. 영자는 눈을 감았다. 내일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다. 배제당한 할머니가 아니라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사는 영자로. 다음 날 아침 영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잠을 설친 것도 아닌데 눈이 저절로 떠졌다. 어제의 일들이 꿈처럼 느껴졌지만 탁자 위에 놓인 금반지 상자와 축의금 봉투가 그것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했다. 영자는 천천히 일어나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조금 헬쑥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어제보다 더 또렷했다. 영자는 거실로 나와 차를 끓였다.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데 대문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다. 영자는 차를 내려놓고 창문으로 다가갔다. 익숙한 차였다. 아들 민석의 차였다. 영자는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결국 왔구나. 차에서 민석과 해나가 내렸다. 두 사람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민석은 인상을 찌푸린 채 대문을 열고 들어섰고 해나는 그 뒤를 따랐다. 영자는 현관문을 열고 그들을 맞았다. 왔니? 영자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하지만 민석의 목소리는 그렇지 않았다. 엄마, 어제 왜 그랬어? 민석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따지듯 물었다. 영자는 대답하지 않고 거실로 들어갔다. 민석과 해나가 뒤따라 들어왔다. 민석은 소파에 앉지도 않고 서서 말을 이었다. 엄마가 그냥 가버려서 얼마나 민망했는지 알아? 손님들이 다 봤어. 할머니가 왜 안 계시냐고 물어보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하는데? 영자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대답했다. 민망한 건 너희가 만든 일이야. 민석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뭐? 내가 민망하게 만든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민망하게 만든 거지. 영자는 차를 탁자 위에 내려놓고 민석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초대권 안 보낸 것도, 입장 명단에서 내 이름 뺀 것도, 전화 안 받은 것도 다 너희가 한 일이야. 민석은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해나는 옆에 서서 눈을 피했다. 영자는 계속 말을 이었다. 나는 어제 호텔 복도 소파에서 40분 넘게 앉아 있었어. 들어가지도 못하고. 너는 그 사실 알면서도 외면했지. 민석은 변명하려 했다. 엄마, 그게 아니라 정말 바빴어. 손님들 맞이하느라. 손님들 맞이하느라 어머니는 못 맞이해? 영자의 목소리는 낮지도 높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무거웠다. 민석은 말문이 막혔다. 영자는 해나를 보며 말했다. 해나야, 너는 나한테 뭐라고 했지? 어머니는 오늘 빠지시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고 했지? 해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니, 그건 제가 말실수를 말실수가 아니야. 그게 내 진심이었어. 너는 처음부터 나를 돌잔치에 오지 않길 바랐어. 해나는 고개를 숙였다. 민석은 다급하게 끼어들었다. 엄마, 이웃들 다 듣는다. 목소리 좀 낮춰.
영자는 민석을 보며 차분하게 말했다. 나는 지금 소리 지르고 있지 않아.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이야. 초대권 안 보낸 것 사실이지? 명단에서 내 이름 뺀 것 사실이지? 내 전화 안 받은 것 사실이지? 민석은 대답하지 못했다. 영자는 계속 말을 이었다. 이웃들이 듣는 게 창피해? 그럼 애초에 어머니한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지. 해나가 다시 변명을 시도했다. 어머니, 정말 정신이 없어서 그랬어요. 돌잔치 준비하느라 영자는 해나의 말을 끊었다. 정신없으면 전화 한 통도 못 해? 문자 한 줄도 못 보내? 사돈 쪽은 다 초대장 보냈으면서 나한테만 못 보낼 정도로 정신없었어? 해나는 입을 다물었다. 영자는 단호하게 못 박았다. 넌 안 한 거야. 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거야. 해나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영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으로 갔다. 서랍을 열고 땅 문서와 집 등기부등본을 꺼냈다. 민석과 해나는 그 서류들을 보며 긴장한 표정을 지었다. 영자는 서류들을 탁자 위에 펼쳤다. 이것들 봐. 내가 가진 땅이랑 집 서류야. 너희한테 물려줄 생각이었어. 민석은 순간 표정이 밝아졌다. 엄마, 그럼 영자는 민석의 말을 끊었다. 했어. 과거형이야. 이제 그 계획은 없어. 민석의 얼굴이 굳었다. 엄마, 무슨 소리야? 내 말 그대로야. 너희한테 땅도 집도 안 줄 거야. 이제 내가 다 정리할 거야. 민석은 당황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돈으로 협박하는 거야? 영자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협박이 아니야. 내 삶의 안전장치를 회수하는 거야.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어제 똑똑히 봤어. 나를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한테 내 재산을 맡길 수 없어. 민석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엄마, 어제 일 가지고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영자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어제 일이 아니야. 지난 한 달 동안 너희가 나한테 한 일들이야. 연락 안 하고, 정보 안 주고, 배제하고. 그 모든 게 쌓여서 어제 터진 거야. 영자는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을 이었다. 나는 이제 유언장 쓸 거야. 후견인 지정도 하고 의료 의향서도 작성할 거야. 변호사 통해서 다 정리할 거야. 해나가 당황하며 끼어들었다. 어머니,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어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사과할게요. 영자는 해나를 보며 말했다. 사과? 입으로만 하는 사과는 필요 없어. 너희가 날 뺄 땐 아무 설명도 안 했잖니. 그냥 명단에서 지워버렸잖니. 그런데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다 해결돼? 해나는 말문이 막혔다. 영자는 계속 말을 이었다. 사람 대접이 먼저야. 나를 사람으로 대접해. 그럼 나도 너희를 가족으로 대접하지. 민석이 다시 끼어들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영자는 민석의 말을 끊었다. 이런 식이 뭐야? 내가 뭘 잘못하고 있어? 나는 내 재산을 내가 관리하겠다는 거야. 당연한 일 아니야? 민석은 대답하지 못했다. 영자는 서류들을 다시 서랍에 넣으며 말했다. 나는 이제 내 노후를 내가 책임질 거야. 너희한테 기대지 않을 거야. 실버타운도 알아볼 거고 시니어 레지던스도 알아볼 거야. 민석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엄마, 실버타운? 지금 진심이야? 당연히 진심이지. 나를 배제한 너희한테 의지하며 살 순 없잖니. 영자의 목소리는 확고했다. 해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영자는 해나를 보며 차갑게 말했다. 말로는 쉽지. 근데 나는 이제 말 안 믿어. 행동으로 보여줘.
필요할 때만 찾지 말고 평소에 연락하고 신경 써. 그게 쌓이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볼게. 영자는 다시 탁자로 가서 금반지 상자와 축의금 봉투를 집어들었다. 두 손에 그것들을 들고 민석과 해나 앞으로 걸어갔다. 이거. 영자는 그것들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민석과 해나는 그것들을 바라보았다. 이게 뭐예요? 해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준호 돌 선물이야. 금반지랑 축의금. 영자의 목소리는 평평했다. 민석은 그것들을 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엄마, 이건 받아. 영자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게 너희에게 남기는 마지막 선물이야. 민석과 해나는 그 말의 의미를 천천히 이해하기 시작했다. 마지막 선물? 해나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며 물었다. 어머니, 마지막이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영자는 차갑게 대답했다. 그 말 그대로야. 이제 나는 너희한테 아무것도 안 줄 거야. 명절 용돈도 생일 선물도 손주 용돈도 다 없어. 이게 마지막이야. 민석은 당황하며 소리쳤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손주한테까지 그러면 어떡해? 영자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손주는 너희가 책임져. 나는 할머니 노릇 그만할 거야. 어차피 너희가 나를 할머니로 대접하지도 않았잖니. 영자는 금반지 상자를 집어들어 해나에게 내밀었다. 이거 받아. 내가 정성스럽게 맞춘 거야. 근데 어제 전달 못했지. 너희가 막았으니까. 해나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았다. 상자를 열어보니 작고 예쁜 금반지가 들어 있었다. 해나는 상자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이렇게 예쁜 걸 예쁘지? 손주 손가락에 맞춰서 특별히 주문한 거야. 근데 이제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영자는 축의금 봉투도 민석에게 내밀었다. 이것도 받아. 안에 얼마 들었는지 확인해봐. 민석은 봉투를 받아 열어보았다. 두툼한 지폐 뭉치가 들어 있었다. 민석은 그 금액을 보고 숨을 죽였다. 상당한 액수였다. 엄마, 이렇게까지. 이게 할머니로서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이야. 이제 끝이야. 영자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민석은 봉투를 들고 말했다. 엄마, 이러지 마.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 기회 줘. 영자는 고개를 저었다. 기회는 이미 줬어. 지난 한 달 동안 너희한테 기회를 줬어. 근데 너희가 선택한 건 나를 배제하는 거였잖니. 영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 쪽으로 걸어갔다. 이제 돌아가. 할 말 다 했어. 민석과 해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금반지와 축의금을 들고 일어났다. 해나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어머니, 정말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이렇게까지 하지 마세요. 영자는 해나를 보며 차갑게 말했다. 사과는 말로 말고 행동으로 다시 쌓아. 그게 쌓이면 내가 마음을 바꿀 수도 있어.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그리고 일단은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해. 영자는 현관문을 열었다. 민석과 해나는 할 말을 잃은 채 밖으로 나갔다. 민석은 돌아서며 한 번 더 말했다. 엄마, 다시 생각해봐.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영자는 차갑게 대답했다. 성급한 게 아니야. 어젯밤 내내 생각했어. 이게 내 최종 결정이야. 민석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해나와 함께 차로 향했다. 해나는 금반지 상자를 꼭 쥐고 있었고 민석은 축의금 봉투를 들고 있었다. 그들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영자는 그들이 차에 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차가 출발하고 대문 밖으로 사라질 때까지. 영자는 그들이 손에 든 금반지와 축의금을 보며 생각했다. 저게 정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아니면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다.
그건 이제 저들의 선택에 달렸다. 영자는 현관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다. 탁자 위의 차는 이미 식어 있었다. 영자는 그 차를 버리고 새로 끓였다.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마음이 후련했다. 해야 할 말을 다 했다. 줄 것도 다 줬다. 이제 행동으로 옮길 차례였다. 영자는 핸드폰을 꺼내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다. 변호사 상담, 유언장 작성, 후견인 지정, 실버타운. 해야 할 일들이 많았다. 영자는 메모지를 꺼내 할 일 목록을 적기 시작했다. 첫 번째, 변호사 상담 예약. 두 번째, 법무사에게 땅 문서 정리 의뢰. 세 번째, 실버타운 방문 일정 잡기. 네 번째, 의료의향서 작성. 다섯 번째, 후견인 후보자 물색. 영자는 하나하나 적으며 계획을 구체화했다. 이건 빈말이 아니다. 진짜로 실행할 것이다.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는 그 결과를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영자는 차를 다 마시고 일어났다. 오늘은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부터 걸어야겠다. 그리고 법무사에게도 연락하고. 영자는 핸드폰을 들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울렸다. 그리고 영자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 시작이다. 배제당한 할머니의 역습이. 아니, 역습이 아니라 자기 보호다. 나는 내 삶을 지킨다. 그 누구에게도 다시는 이런 모욕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영자는 전화 너머 변호사의 목소리를 들으며 차분하게 말했다. 상담 예약 좀 하고 싶은데요. 유언장이랑 후견인 지정 관련해서요. 영자의 목소리는 확고했다. 이제 규칙은 내가 정한다. 아들과 며느리가 떠난 다음 날 영자는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다. 전날 밤 작성해둔 메모지를 펼쳐 하나씩 확인했다. 첫 번째 할 일은 변호사 상담이었다. 영자는 핸드폰으로 근처 법률사무소를 검색했다. 유언장 작성과 후견인 지정을 전문으로 하는 곳을 찾았다. 전화를 걸자 친절한 목소리의 직원이 받았다. 네, 김영자입니다. 유언장 작성이랑 후견인 지정 상담 받고 싶은데요. 직원은 이틀 후 오전 10시에 상담 일정을 잡아주었다. 영자는 메모지에 날짜와 시간을 적었다. 다음은 법무사였다. 땅 문서와 집 등기부등본을 정리해야 했다. 영자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법무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다. 선생님, 저 영자예요. 재산 정리 좀 하려고 하는데 상담 가능할까요? 법무사는 친근하게 대답했다. 아, 영자 씨. 물론이죠. 언제 오실래요? 영자는 변호사 상담 다음 날로 약속을 잡았다. 두 가지 약속을 잡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이제 실행에 옮기는 단계다. 영자는 인터넷으로 실버타운과 시니어 레지던스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시골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깔끔한 시설이 몇 군데 있었다. 영자는 그 중에서 후기가 좋은 곳 세 군데를 골라 전화를 걸었다. 단기 체험 프로그램 있나요? 첫 번째 시설은 일주일 체험 프로그램이 있다고 했다. 두 번째는 3일, 세 번째는 2주까지 가능했다. 영자는 세 곳 모두 방문 예약을 잡았다. 다음 주부터 하나씩 둘러볼 계획이었다. 이틀 후, 영자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깔끔한 사무실에 중년의 남자 변호사가 영자를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김영자 씨. 앉으세요. 영자는 소파에 앉아 준비해온 서류들을 꺼냈다. 땅 문서, 집 등기부등본, 은행 통장 사본. 변호사는 서류들을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재산이 꽤 되시네요. 유언장 작성하시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영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가족관계가 좀 틀어졌어요.
제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리 정리해두고 싶어요. 변호사는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유 원장의 어떤 내용을 담고 싶으신가요? 영자는 준비해온 메모지를 꺼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사망 시 전 재산을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는 걸로 하고 싶어요. 변호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가족분들한테는 아무것도 안 남기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자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원하면 언제든 유 원장 내용을 바꿀 수 있다는 조항을 넣고 싶어요. 변호사는 이해했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기부로 하지만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변경할 수 있게 하시겠다는 거죠? 맞아요. 그게 중요해요. 주도권은 제가 가지고 있어야 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시작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유 원장은 언제든 유언자가 변경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후견인 지정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영자는 잠시 생각했다. 후견인은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일단은 공공후견인 제도를 알아보고 싶어요. 변호사는 공공후견인 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법원에서 지정하는 후견인으로 가족이 아닌 제3자가 재산과 건강을 관리해주는 시스템이었다. 영자는 그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좋겠네요. 가족한테 맡기고 싶지 않아요. 변호사는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서류 작성을 시작했다. 1시간 넘게 상담이 이어졌고 영자는 필요한 서류들에 서명했다. 일주일 정도면 유 원장이 완성됩니다. 그때 다시 오셔서 최종 확인하시면 돼요. 영자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사무실을 나왔다. 다음 날은 법무사와의 약속이었다. 법무사는 영자의 땅 문서들을 꼼꼼히 살펴보며 말했다. 땅이 좋은 위치에 있네요. 시세도 많이 올랐을 거예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정리를 확실히 해두고 싶어요. 나중에 분쟁 생기지 않게. 법무사는 영자의 의도를 알아챘다. 혹시 상속 문제 때문인가요? 네. 아들한테 물려줄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 제가 관리할 거예요. 법무사는 알겠다며 필요한 서류들을 정리해 주었다. 집으로 돌아온 영자는 핸드폰이 울리는 걸 확인했다. 아들 민석이었다. 영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응? 엄마, 지금 뭐해? 민석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일 보고 왔어. 무슨 일? 내일. 영자의 대답은 짧았다. 민석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엄마, 그 유 원장 얘기 진짜야? 변호사 만나고 그런 거? 영자는 놀라지 않았다. 아마 시골 동네에서 소문이 났을 것이다. 응, 진짜야. 민석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엄마, 그게 무슨 짓이야? 재산 다 기부한다고? 세금도 생각 안 해?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뭐라고 하셨겠어? 영자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내 돈은 내가 알아서 한다. 내 아버지 돈이 아니라 내 돈이야. 엄마. 그리고 세금은 내가 알아서 처리할 거야. 내가 걱정할 일 아니야. 민석은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쉬었다. 엄마, 체면이라는 게 있지. 동네에서 뭐라고 하겠어. 자식한테 한 푼도 안 주고 다 기부한다고 하면. 영자는 웃음이 나왔다. 체면? 손주 돌잔치에서 할머니를 쫓아낸 게 체면이었어? 민석은 말문이 막혔다. 영자는 계속 말했다. 나는 내가 편한 대로 살 거야. 동네 사람들 시선 신경 안 써. 내 삶이 내 거니까. 민석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전화를 끊었다. 영자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흔들리지 않았다. 이미 결심한 일이다.
다음 주 영자는 첫 번째 실버타운을 방문했다. 깔끔한 건물에 잘 정돈된 정원이 인상적이었다. 안내를 맡은 직원은 친절하게 시설을 둘러 보여주었다. 여기는 1인실이고요. 식사는 하루 3끼 제공됩니다. 운동시설이랑 건강검진 센터도 있어요. 영자는 방을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깨끗하고 아늑했다. 창밖으로는 정원이 보였다. 체험 프로그램은 언제부터 가능해요? 다음 주부터 가능합니다. 일주일 동안 체험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돼요. 영자는 체험 신청서를 작성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며느리 해나에게서 전화가 왔다. 영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다. 어머니 해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실버타운 알아보신다고 들었어요. 응, 알아보고 있어. 어머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모시겠어요. 영자는 웃음이 나왔다. 모시겠다고? 돌잔치에도 안 불러놓고? 해나는 울먹이며 말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기회 주세요. 영자는 단호하게 말했다. 기회는 이미 줬어. 이제 늦었어. 나는 내 길 갈 거야. 어머니, 그럼 한 번만 밀어주세요. 우리가 다시 생각할 시간을 이미 진행 중이야. 체험도 신청했고 유언장도 작성 중이야. 돌이킬 생각 없어? 해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준호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영자는 그 말에 가슴이 찔렸지만 표정을 굳혔다. 보고 싶으면 너희가 데리고 와라. 나는 초대받는 입장으로 살지 않아. 해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다. 영자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손주 얼굴이 떠올랐다. 작은 준호, 이제 돌이 지났을 준호. 영자는 가슴이 아팠지만 결심을 굽히지 않았다. 이건 나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다. 손주를 사랑하는 것과 나를 지키는 것은 별개다. 일주일 후 영자는 실버타운 체험을 시작했다. 짐을 챙겨 1인실에 들어섰다. 방은 작지만 아늑했다. 필요한 가구들이 다 갖춰져 있었다. 영자는 짐을 풀고 식당으로 내려갔다. 점심시간이었고 다른 입주자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다. 영자는 빈자리에 앉아 식판을 받았다.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가 말을 걸었다. 처음 오셨어요? 네, 체험 중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저는 여기 산 지 2년 됐어요. 괜찮아요, 여기. 할머니는 환하게 웃었다. 영자는 식사를 하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모두 평화로운 표정으로 식사를 하고 있었다. 가족의 눈치를 볼 필요도 누구에게 배제당할 일도 없는 곳. 영자는 이곳이 마음에 들었다. 식사 후 영자는 운동시설로 갔다. 가벼운 스트레칭과 걷기 운동을 했다. 그리고 건강검진센터에서 기본 검진을 받았다. 규칙적인 루틴이 생기니 마음이 안정됐다. 저녁에는 독서실에서 책을 읽었다.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편안하게 보냈다. 체험 3일째, 영자는 다른 입주자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들이 모여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다. 영자도 그 자리에 합류했다. 저는 혼자 사는 게 편해서 왔어요. 한 할머니가 말했다. 자식들이랑 사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다른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눈치 보고 사는 것보다 이렇게 편하게 사는 게 낫죠. 영자는 그 말에 공감했다. 저도 가족한테 실망해서 왔어요. 할머니들은 영자를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다들 그래요. 여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비슷한 사연 있어요. 영자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손주 돌잔치에서 배제당했어요. 아들이랑 며느리가 저를 초대 명단에서 뺐죠.
할머니들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세상에 그럴 수가. 근데 잘 오셨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휘둘리면 안 돼요. 할머니들의 위로에 영자는 조금 마음이 풀렸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자기 보호였다. 나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 체험 일주일이 끝날 무렵 영자는 입주를 결심했다. 관리 사무실에 가서 입주 신청서를 작성했다. 다음 달부터 가능합니다. 방 계약금만 내시면 돼요. 영자는 계약금을 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집으로 돌아온 영자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다음 달이면 이 집을 떠난다.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그날 저녁 아들 민석이 찾아왔다. 엄마, 진짜 실버타운 들어가기로 했어? 민석의 얼굴은 창백했다. 응, 다음 달부터.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봐. 손주도 있고 가족도 있잖아. 영자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손주? 돌잔치에도 못 들어간 할머니가 무슨 손주야? 민석은 할 말을 잃었다. 영자는 계속 말했다. 손주가 보고 싶으면 너희가 데리고 와. 여기든 실버타운이든 나는 초대받는 입장으로 살지 않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만날 거야. 민석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엄마, 그게 싫으면 안 만나도 돼. 나는 이제 내 삶이 더 중요해. 가족 눈치 보면서 사는 거 지겨워. 영자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민석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알겠어, 엄마. 엄마 맘대로 해. 민석은 쓸쓸하게 돌아갔다. 영자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미안한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나를 지키는 게 더 중요했다. 한 달 후, 영자는 실버타운에 정식으로 입주했다. 짐을 정리하고 방을 꾸몄다. 작은 화분도 놓고 좋아하는 책들도 가져왔다. 영자는 규칙적인 생활을 시작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식당에서 아침을 먹고 오전에는 운동을 했다. 점심 후에는 독서나 다른 입주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저녁에는 산책을 했다. 한 달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았다. 삶의 중심이 가족 눈치에서 내 건강과 내 생활로 완전히 이동했다. 어느 날 며느리 해나가 실버타운으로 찾아왔다. 손주 준호를 데리고 왔다. 영자는 로비에서 그들을 맞았다. 준호는 영자를 보자 낯을 가렸다. 할머니를 오랜만에 보는 거라 어색한 모양이었다. 해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준호 데리고 왔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 했어요. 영자는 준호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래, 준호야. 할머니야. 준호는 엄마 뒤에 숨었다. 영자는 아프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여기 앉아. 영자는 해나와 준호를 로비 소파로 안내했다. 해나는 준호를 앉히고 영자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여기 생활은 어때요? 좋아. 편해. 영자의 대답은 짧았다. 해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어머니, 저희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다시 집으로 돌아오시면 안 될까요? 영자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나는 여기가 좋아.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어서. 해나는 눈물을 글썽였다. 어머니, 제발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사과할게요. 영자는 단호하게 말했다. 사과는 말로 하는 게 아니야. 사람 대접이 먼저야. 너희가 나를 사람으로 대접하면 그때 생각해 볼게. 해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영자는 준호에게 과자를 건네며 말했다. 준호야, 할머니 보고 싶으면 엄마 아빠한테 말해. 그럼 여기로 데리고 와. 준호는 과자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다. 해나는 준호를 데리고 돌아갔다. 영자는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보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마음이 아프지만 이게 옳은 선택이었다.
나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다. 영자는 로비를 나와 정원으로 갔다. 햇살이 따뜻했다. 벤치에 앉아 꽃들을 바라보며 영자는 생각했다. 손주 돌잔치에서 지워진 그날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그날부터 나는 재산, 노후, 관계의 규칙을 내 손으로 다시 쓰기 시작했다. 영자는 이제 후회하지 않았다. 이건 복수가 아니다. 자기보호다. 나를 배제한 사람들에게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겠다는 선택이다. 영자는 벤치에서 일어나 산책로를 걸었다. 다른 입주자들이 인사를 건넸고 영자도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받았다. 여기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있다. 가족이 아니어도 괜찮다.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들이 더 중요하다. 저녁이 되어 영자는 방으로 돌아왔다. 창밖으로 노을이 보였다. 영자는 창가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돌잔치에서 지워진 그날 나도 그들을 지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자유롭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 영자는 일기장을 꺼내 오늘 있었던 일을 적기 시작했다. 오늘 준호를 봤다. 낯을 가렸지만 귀여웠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규칙은 내가 정한다. 초대는 내가 한다. 나는 더 이상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다. 영자는 일기장을 덮고 침대에 누웠다. 편안했다. 마음이 평온했다. 이제 내일이 기대된다. 새로운 하루, 내가 선택한 삶. 영자는 눈을 감으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쓴다. 그리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돌잔치에서 지워진 할머니는 이제 없다. 이제 여기에는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사는 영자만이 있을 뿐이다.